개로는 백선 잘 보시고 그 특강 자료 있죠? 우리 했던 그 9월 초에 했던 그거 2개 하고 잘 정리하시고. 네. 자, 58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58번 어림세법인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한 2, 3년 전 안 나왔거든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얘기지만 3년 옆 텀을 두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원래 출제할 수 있다. 자, 이런 박스가 나오면요. 계산 5개 다 해야 되죠. 이럴 때도 정답은 4, 5번에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래서 좀 눈치 있는 분은 5번부터 풀고 그 다음에 4번 풀고 이렇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왜? 답은 뒤에 있으니까. 자, 우선 저당대출은 무슨 조건? 원리금 뭐다? 균등 분할 상환, CPM이죠.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우리가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은 뭐에서?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죠? 저당 상수인데 1번에 보시면 저당 상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저당 환원율. 자, 여러분이 우리 수익환원법에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 저당 환원율을 다른 말로 저당 상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저당 환원율이구나 보시면 되죠. 자, 대출금 보세요. 단위는 1,000원이니까 부동산 가치는 공 3개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10억 원이고 대출 비율은 80%니까 대출금은 얼마? 이게 8억 원. 자, 대출금은 얼마? 8억 원.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유효 총소득이 얼마 나왔죠? 9,500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서 영업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순영업소득이 나오는데 순영업소득은 얼마? 6천만 원이 나와요. 자, 6천만 원에서 또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은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세전 현금 흐름이 얼마죠? 2천만 원. 그러면은 그 수식을 봤을 때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가 나온다? 4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이 바로 원리금 뭐다? 상환액. 여기 얼마다?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은 4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은 저당 상수는 양변을 얼마로? 양변을 8억 원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8억 원으로 나눠주면 돼요.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얼마? 여기 800만 원이죠. 4천만 원을 800만 원 나눠주니까 얼마? 5. 100을 곱하는 건 퍼센트 들어가요. 5%. 1번 틀린 질문. 2번 지분 환원율은 뭐의 역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 자, 지분 환원율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인데 세후는 뭐를 대상? 지분 투자액을 대상.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세전 현금 흐름이 차지하는 비율. 자, 지분 투자액은 부동산 가치 10억 원에서 대출금 8억을 뺀 2억에서 세전 현금 흐름 얼마? 2천만 원.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몇 프로? 10%. 2번에 10%. 자, 3번에 공실률. 자, 여러분 그 표 바로 위에 공실은 뭐의 차이? 자, 공실은 가능 총소득에서 유효 총소득 뺀 게 바로 공실이니까 얼마? 1억 원. 가능 총소득은 잠재 총소득이에요. 가능 총소득, 잠재 총소득 1억 원에서 유효 총소득 얼마? 9,500만 원 뺀 여기에 공실이고 공실인데 가능 총소득 1억에서 5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 5%가 되죠. 네, 3번 틀렸고 4번 영업경비 비율 또는 운영경비 비율로도 많이 나오죠. 자, 영업경비 비율은 가능 총소득. 여러분 여기 계산하기 좋도록 가능 총소득 얼마? 1억에서 영업경비 얼마 차지한다?
자, 영업경비는 여기서 얼마를 뺀다? 3,500만 원을 빼면 6천만 원이니까 영업경비는 얼마 차지한다? 3,500만 원. 영업경비는 3,5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 몇 프로? 35%가 되죠. 다섯 번째, 자본환원율은 뭐의 역수? 자본환원율을 다른 말로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은 다른 말로 종합환원율로서 순소득승수의 역수. 순소득승수의 역수. 그래서 여기는 총 투자액 얼마죠? 부동산 가치 10억에서 순영업소득 얼마? 6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100 해주니까 몇 프로죠? 우리가 6%가 구하고자 한다. 5번이 정답. 자, 자본환원율은 종합환원율로서 순소득승수의 역수가 됩니다. 자, 59번 문제로 갑니다.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다. A씨가 은행부터 추가로 동그라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우리가 담보대출 금액은 얼마냐? 담보부동산의 시장가치는 얼마다? 5억 원. 연소득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LTV가 얼마다? LTV는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이 시장가치 기준 시장가치 얼마냐? 5억 원. 기준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게 몇 프로냐면 50%, 0.5가 되죠. 그래서 대출금은 5억에 50%인 2억 5천만 원이 되죠. 자, 그리고 TI는 차입자의 우리가 연간 소득이 지금 얼마냐 하면 6천만 원. 자, 6천만 원에 얼마 차지한다? 40%인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자, 이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지금 문제에서 연간 저당 상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대출금액 곱하기 연간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 값이 6424 2,400만 원이 되죠. 자, 연간 저당 상수가 얼마? 지금 문제에서 0.1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해주면은 대출금은 2억 4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 2억 4천만 원. 자, 여기서 기존 대출금 얼마? 7천만 원을 빼줬더니 얼마 나온다? 우리는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1억 7천만 원.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나오겠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것은 총투자 1, 2번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자, 총투자 수익률은 총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 맞고요. 지분투자 수익률은 지분수익률이라고 해요. 세전현금 흐름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누는데 세전현금 흐름 밑줄 요거 순영업소득으로 출제 많이 하죠. 주의해 두시고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가 대출금이 많아지죠. 많아지면은 어떻게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도 커집니다. 3번 맞고 동일한 투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총 소득 승수 순 소득 승수인데, 자, 우선 승수 앞에 있는 것은 수익이기 때문에 뭘로 들어가죠? 분모로 가고, 근데 조수는 뭐를 대상? 요 두 가지는 둘 다 총 투자액을 대상. 자, 예를 들어서 총 투자액이 똑같아요. 10억 원. 10억 똑같은데, 자, 총 소득은 얼마? 2억이고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은 1억이다. 그럼 요건 얼마죠? 5고 요건 10이니까 어디가 커요? 우리는 순소득 승수가 커요. 요게 근데 역수는 어떻게 돼요? 총소득 승수의 역수는 총 자산 회전율을 의미하고,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뭐다? 우리는 종합 환원율 또는 아까 뭐라고 했죠? 자본 환원율, 종합 환원율 또는 자본 환원율이 순소득 승수의 역수인데,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돼요? 요것은 부등호 방향이고 반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는 총소득 승수보다 큰데, 반대로 총자산 회전율은 자본 환원율보다 뭐 크다. 역수니까 반대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어떻게 돼요? 맞는지만. 자, 5번 부채 감당률.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는 또 중요한 용어죠. 원래 중요합니다. 자, 부채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을 묻죠. 자,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 보는데, 시험 문제는 요거 말로 출제할 때는 1보다 크나 1보다 작은가, 요걸 많이 출제하죠. 우선 1보다 크면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반대로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 그래서 5번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면 1보다 작으면 하면 안 되고 1보다 크면 해야 되겠죠. 5번 정답. 61번. 자, 틀린 건데 종합자본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 요거죠. 종합자본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 맞는지 뭐. 2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맞고,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이 아니에요. 요거죠. 네?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 총 투자 금액에 대한 뭐의 비율? 총소득,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의 비율. 그래서 3번 정답.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는 커집니다. 대부 비율은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100%보다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위기가 올 때는 120%, 130% 갔었습니다. 자, 62번. 올해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 62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A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1년간 예상 현금 흐름이다. 운영 경비율과 부채 감당률을 구하라. 자, 운영 경비율은 얼마? 자, 운영 경비율은 영업 경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즉 문제에서 유효 총소득 순수가 나오니까 유효 총소득 기준했을 때 뭐가 된다?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요걸 묻는 거죠. 자, 지금 문제에서 유효 총 소득 승수인데 뭐를 여러분, 요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두 개가 있는데 유효 총소득 기준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얼마? 총 투자 금액이 얼마 나왔다? 10억. 총 투자 금액은 10억 원. 유효 총소득 승수는 얼마? 5.
그래서 우리는 유효 총소득은 얼마죠? 5분의 10억 원이니까 얼마? 2억 원. 그래서 유효 총소득은 2억 원이 나오죠. 자, 영업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순 영업소득이 나오는데 순 영업소득 얼마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또 뭐를 빼줘? 부채 서비스액을 빼줬더니 부채 서비스액은 4천만 원이 나와요. 4천만 원을 빼줬더니 세전 현금 흐름이 얼마가 나오냐? 6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순영업소득은 1억 원. 두 개 더해주면은 1억 원이면 요건 얼마? 2억에서 뭐를 빼 또 1억? 영업경비 1억 원. 영업경비가 1억 원이 나와요. 그럼 영업경비는 1억 원. 유효 총소득 얼마? 2억 원. 2분의 1이니까 얼마? 0.5. 0.5에 100을 곱해주면 50% 가는 겁니다. 0.5가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부채 감당률 얼마? 부채 감당률 여기서 계산했더니 순영업소득은 얼마? 순영업소득 1억 원. 부채 서비스액 얼마? 4천만 원. 분모 분자를 2천만 원 나눠주면 얼마? 2는 4. 2, 5. 2천만 원 나눠주면 2분의 5니까 얼마? 2.5. 2번 정답. 자, 여러분, 그래서 요것을 잘 계산해야 되죠. 결국 요걸 잘 계산하면은 쉽게 다 구해요. 이런 유형의 문제 올해 출제 예상이 된다. 자, 63번.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대출기관에 유리한 유형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예요. 왜? 대출기관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서 유리하죠. 일반적으로 대출일 기준 시의 이자율은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 이유는, 낮은 이유는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3번. 시장 이자율 하락 시에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위험이 커진다.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자, 이 고정금리 대출인데, 자, 우선은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차입자는 높은 대출 금리를 갚으니까 뭐를? 손해를 보고, 반대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뭐를 한다? 이익을 얻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싼 금리로 다시 융자를 받죠. 재금융, 우리가 리파이낸싱이라고 해. 재금융을 우리는 요즘 금융기관에서 여러분 대환대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대. 대환대출. 요걸 통해서 뭐를 한다? 조기 상환을 하겠죠. 조기 상환을 하면은 대출자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실하지. 그래서 조기 상환하면 대출자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대출자가 안게 돼요. 조기 상환으로는 조기 상환으로는 위험은 대출자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 4번.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까지 맞았는데, 뒤에 기준금리 외의 가상금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니까 틀렸죠. 자,
금리 대출에서 대출금리는 기준 금리에 뭐를 대줬죠? 가상금리.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른 가상금리를 대주는데 대출 실행일에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차입자의 신용에 따르는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니까 틀렸지. 고려합니다. 5번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에 시장 이자율 상승 시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기관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대출기관은 유리해요. 맨 끝에 불리하다 가면 안 되고 뭐다? 유리하다. 3번 정답입니다. 자, 64번. 자, 옳은 것을 찾는 거죠. CD 금리가 상승하는데, 자, 이 기준금리는 크게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가 있죠. 자, 이자율 조정 주기는 91일 3개월인데 CD 금리가 상승하면 기준금리가 상승해서 대출금리도 뭔다? 상승합니다. 반대로 하락하니까 틀린지 뭐. 2번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다. 2번 정답인데 높은 이유는 뭐죠? 높은 이유는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미래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현재 대출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을 하면 이자 비용 부담이 낮아지죠. 구매력은 높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택 수요는 증가합니다. 줄어든다고 해라 증가합니다. 자,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다. 자, 여러분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뭐가 더 높았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다. 자, 예상은 2%를 예상했는데 실제는 4%가 발생하니까 뭐가 발생하냐? 예상하지 못한 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 2%가 발생했어요. 이럴 때는 뭐가? 명목상의 고정금리죠. 자, 명목상의 고정금리는 금리가 고정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명목상의 고정금리가 변화가 없지만은 이 실질금리,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실질, 여기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이자율인데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의 이자율인 실질금리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채무자니까 돈의 가치가 더 떨어져서 이기고 대출자는 채권자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뭐를? 손해를 보죠. 4번 틀린 질문. 5번 대출 비율,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출금이 많아지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높아집니다.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 자, 65번. 다음은 시중은행의 CD 영동주택담보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이다. 이에 대한 차입자 동그라미. 차입자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 차입자입니다. 자, 1번. 지속적으로 시장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시장금리가 계속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CD 영동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통상적으로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보다 이자율이 낮은 편, 높은 하면 안 돼, 낮은 편. 2번 틀린 질문. 3번 보금자리론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것은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이 가지고 있는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3번. 자, 요즘 변동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시장이자 내려가니까 요즘 정부가 저소득이 낮은 계층을 해서 요즘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받았죠. 예? 금리 1%대로
전환을 시켜주겠다. 지금 4, 5% 받는 금리를 주택담보대출 1% 전환시켜주겠다. 신청하세요. 했잖아요. 예? 9월 말까지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소득, 부부 소득 합산 얼마 이하. 주택담보대출만. 예? 1주택이지. 주택 없는 사람 신청도 안 되지. 그런 것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금리가 하면 좀 많이 대출받는 사람은 좀 연간 그래도 금리가 한 2, 3% 차 있으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금자리론, 고정금리인 경우. 자, 네 번째 보면은요, 거기에 지금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인데 뭐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상환 방식이 보금자리론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 여기서 월 얼마? 상환액 중에서. 자, 여러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월 상환액 요 중에서 뭐가 차지한다?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월 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매월 갚아나가는 원금은 일정해. 그런데 월 상환액, 원리금은 처음에는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감소하죠. 그러니까 분모는 점점 줄어드는데 분자는 일정하니까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전체 값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맨 끝에 감소한다가 아니라 뭔다? 증가한다. 4번 틀린 질문. 5번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은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하죠. 물가가 오르면 대출금리 인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는 게 유리합니다. 3번 정답이죠. 자, 6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2차 년도에 이자를 구하라. 자, 상환 조건은 뭐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서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 대출 금액은 1억 원. 자, 대출 금액은 1억 원에 저당 상수를 곱해주죠. 자, 저당 상수가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졌냐 하면은 0.117로 주면 1억 원에 0.117 곱하면 1170만 원이 되죠. 자, 1회차에서 제일 먼저 구해드릴 것은 뭐를? 이자를 먼저 구해야 돼. 이자는 뭐에 대해서? 매 기간 말 융자 잔고인 미상환된 원금. 자, 첫 번째 해는 아직 돈 안 갚았으니까 대출금인 1억 원에 연 이자율 몇 프로? 연 이자율 10%, 고정금리 연 10%를 곱해주면 얼마죠? 1,000만 원. 이 이자. 그럼 원금은 원리금 상환액, 매년 원리금 상환액 1,170만 원에서 뭐를 빼주면? 이자 1,000만 원을 빼주면 170만 원이죠. 그럼 2회차 이자는 얼마? 이자는 융자 잔고. 자, 대출금 1억 원에서 뭐를? 첫 번째 원금 얼마? 170만 원 갚았으니까 빼주면 되죠. 그럼 여기 얼마? 9,830만 원에 연이자율 10% 해주니까 983만 원이 이자. 원금은 원리금 상환액 얼마죠? 1,170만 원에서 이자 983만 원 빼주면 얼마? 원금 나오죠. 자, 983만 원이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인데, 여러분 작년 시험엔 2회차 원금 또 3회차 이자 구하는 거 출제했어. 그 원금은 여기 구하면 되고
빼주면 되니까요. 3회차 이자 구할 수 있죠. 예? 또 융자 잔고 요 9,830에서 요 원금 빼주면 되잖아요. 그 10% 곱해주면 돼. 작년에는 2회차 원금은 3회차 이자 출제했습니다. 자, 67번 문제로 갑니다.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우리가 몇 개인가? 단 대출 금액과 기타 조건은 동일하다. 자,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인데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갚아 나가는 방식은 CPF,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리고 첫 번째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줄어드는 방식, 감소하는 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그러면 초기에 어디가 많아요?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보다는 뭐다? 작죠? 크다가 아니라 작다. 기억은 틀렸고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은 여기 원리금이 점점 만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니은도 틀렸어요. 그러면 점증 상환 방식은요,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 세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에 매기의 상환. 자, 매기의 상환하는 이렇게 원리금은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뭐 한다? 우리는 감소하죠. 그래서 맞는 질문. 이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인 경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인 경우, 자, 이자 지급 곡선, 원금 상환 곡선이 주어졌죠. 자, 이때 우리는 초기에 원금 이자를 대준 원금 플러스 이자는 이렇게 뭐하다?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하죠? 원리금이 똑같은데, 자,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은 점점 뭐한다? 증가한다. 원금은 점점 증가합니다.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맞는데 요 네 번째는 작년에도 출제했죠. 자, 5번 정답. 68번 옳은 것은,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자, 원금 균등 뭐죠?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우리가 원금 상환액은, 자, 원금 상환액은 저당 원금이 바로 뭐죠? 저당 원금이 바로 대출금이야. 저당 원금인 대출금을 뭐죠?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상환기간, 저당기간, 융자기간, 만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상환하고 요 금액은 뭐다? 항상 일정하다. 자, 일정하다는 것은 얘기죠. 만기까지 원금 상환액은 일정하기 때문에 뭐다? 수평선. 원금 상환 곡선은 수평선이 돼요. 그리고 이자는 매 기간 말에 저당 원금이 아니에요. 이자는 매 기간 말에 저당 원금이 아니라 저당 잔금. 여러분, 저당 잔금이 바로 뭐죠? 융자 잔고. 융자 잔고인 미상환된 원금. 저당 원금이 아니라 뭐다? 저당 잔금에 뭐를 곱해줘야 돼? 이자율. 이자율은 항상 저당 잔금, 융자 잔고에 적용돼요. 기억 1번 틀렸죠? 자, 저당 원금이 일정하게 갚으면요, 이자도 뭐하다?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들어요. 일정한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와요. 이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체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자, 대출 잔액은 미상환된 원금을 얘기하죠. 자, 이게 대출 실행 시점의 대출금이죠. 대출금이 요겁니다. 지금 요게 대출금인데, 이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은 GPM은 초기에 대출금보다 융자 잔고가 많은 부의 상환이 나타나죠. 이게 GPM이다. 이게 GPM. 그러면 초기에 어떻게 돼요? 우리 보통 여기까지는 보통 5년 정도 걸리는데 융자 잔고가 이렇게 많고 감소해. 지속적으로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죠. 대출 잔액이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그래서 2번 틀린 질문. 3번 연금 저당이란 차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동안 대출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는 매 기간마다 연금의 형식으로 일정액을 지불받는 걸 말하죠. 3번 정답. 4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상환 기간 동안 기간 초에는 뭐가 많아? 이자 지불액이 많고 원금 상환액은 적은데 이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저당 지불액은 증가한다. 여러분 원리금 상환액이 저당 지불액인데 저당 지불액은 증가한다 하면 안 되죠. 원리금 균등은요. 어떻게 돼요? 만기까지 매 기간마다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죠. 5번째,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에 시장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높다. 자, 여러분 이 시장 금리가 뭐보다? 대출 금리보다 뭐한 경우? 높은 경우는 차입자는 이익을 얻지만 대출자는 뭐를? 높은 시장 금리로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죠. 그래서 차입자가 아니라 누구? 대출자가 불리하고 시장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누가 불리해? 차입자가 불리하죠. 바뀌었습니다. 3번 정답. 자, 69번. 올해 또 좀 중요한 유형의 문제인데, 자, 69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69번 문제 보면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의 동그라미, 원금입니다. 자, 대출금이 얼마? 대출금 1억 2천만 원이 되겠고, 거치 기간 없이 매월 말 상환, 박스 맨 밑에 매월 말 동그라미, 매월 말 상환이죠. 그러면 매월인데 대출 기간 10년이니까 매월이니까 얼마? 120개월. 그러면 1회차에 얼마? 1회차에 120개월 하니까 100만 원. 요것만 구하면 되죠, 지금? 예, 100만 원. 자, 100만 원 나왔고, 그 다음에 CPM에서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죠? 1억 2천만 원에 뭐를 곱해준다? 월 저당 상수. 자, 월 저당 상수가 문제에서 얼마냐? 0.0111. 0.0111을 곱해주면은 우리가 얼마가 나오죠? 133만 2천원? 133만 2천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또 1회차를 구하는 거니까 1회차에 이자부터 먼저 구하겠죠? 자, 이자는 융자 잔고인 1억 2천만 원에 뭐를 곱해주면 우리가 이자율, 월 이자율 몇 프로? 우리는 6%를 12개월 나눠주니까 0.5% 나눠줬더니 60만 원. 이자가 60만 원. 원금은 원리금 상환에 얼마? 133만 2천 원에서 이자 60만, 여기서 요거 빼니까 얼마죠? 73만 2천 원. 그럼 요거와 요게 정답이네요. 2번 정답. 또는 요걸 차액을 물을 수 있죠. 요 차액이 얼마냐. 원금 있죠. 원금 차액이 얼마냐 물을 수도 있어요. 자, 70번 문제 갑니다. 자, 주택 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이렇게 원금을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방식. 맞는지
2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 요거죠. 원리금은 대출금에 뭐를 곱한다? 대출금에 뭐를? 저당상수. 감채기금 개수가 아니라 저당상수를 곱하여 구합니다. 2번 정답. 3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만기 이전에는 뭐만 상환한다? 이자만 상환하지. 만기 이전에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가 되면은 원금을 전액 상환하죠. 그래서 이자가 만기까지 뭐하다? 똑같아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하죠. 네 번째, 체증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을 처음에는 낮게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이제 매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높게 이렇게 반영해 나가는 방식이 뭐죠? GPM. 여기 4번. 5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매기 이자 비중이 줄죠. 자, 여러분, 자, 원금이 이렇게 매기 약간씩 갚잖아요. 갚아나감에 따라 어떻게 돼요? 원금이 갚아나감에 따라 원금이 이 정도 갚으면은 이자는 똑같은 금액의 이자는 줄어들어요. 되겠죠? 그래서 5번 맞는지만. 자, 7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이 고정금리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 주택 저당 대출을 받는 경우에 매월 동그라미 매월 원리금 상환액 구하라. 자,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돼요? 월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 월 저당 상수를 구하려면요. 얘기죠. 1 마이너스 1 우리가 플러스 아래 마이너스 행승분할 여기 저당 상수인데 이 저당 상수를 좀 구해야 돼요. 자, 월 저당 상수를 요걸 구해서 요게 대입시켜 주면 되는데 월 저당 상수는 얼마? 1 마이너스 1 플러스에 요게 몇 프로냐 하면 지금 5%. 5%니까 0.05인데 지금 월로 가야 되니까 월로 가니까 이게 12개월로 나눠줘야 돼.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n 10년인데 지금 월로 가니까 또 얼마? 120개월로 가고 여기도 5%를 또 12개월로 나눠줘요. 월 이자율. 자, 요 얘기죠. 자, 요 값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 요 수식을 이용해서 어느 수식을? 요 수식을 좀 고쳐야 되겠다. 요 수식을 어떻게 고치느냐? 1 마이너스 1 플러스 12분의 0.05에 120승분의 1 고쳤어요. 이렇게 고쳐놓고 분모를 뭐 한다? 통분을 해버려. 얼마? 1 플러스 12분의 0.05에 120승. 여기도 1 플러스 1 플러스 얼마? 12분의 0.05에 120승 마이너스 1분의 12분의 0.05. 여기 분자 곱해주면 남는 것은 요거예요. 120승 마이너스 1분의 12분의 0.05 곱하기 뭐가 나온다? 1 플러스 12분의 0.05에 120승. 요 수식이 지금 나와 있다. 4번 점. 올해 여기서 계산 문제 하나, 이론 하나, 작년, 재작년 계속 출제하는데 올해도 계산 문제 하나, 요 두 개를 이용한 문제 꼭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데 한번 잘 봐두시고 그럼 이론도 한 문제 또 중요합니다. 72번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인데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은 뭐죠? 1번과 4번은요. 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이 70억 원이 자기 자본금이죠. 최저 자본금이에요. 최저 자본금 70억 원. 1번 정답. 2번, 3번은 뭐죠? 설립 자본금. 2번과 3번은 설립 자본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얼마?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얼마?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이 아니라 50억 원. 최저 자본금 50억 원. 자,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 운용에 관하여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아니죠.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뭐죠?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5번 틀린 지문. 자, 여러분 우리 2번에서 중요한 건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시험에 많이 나오죠. 확인해 두시고 73번 틀린 것.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5억 원 이상이다. 5억 원 맞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의하며 현물 출전 설립이 가능하다니까 틀렸죠. 자, 뭐다? 우리는 2번은 제5조거든요. 제5조의 1항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2항이 뭐죠? 현물 출제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 예? 현물 출제한 설립은 할 수 없다. 2항을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5조 1, 2항을 묶었는데 2번 정답.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된다. 3번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개념. 자, 4번. 자산의 구성이 나왔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자산의 구성이죠. 이 경우 총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자, 5번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매일 출근하죠.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74번 PF에 관련된 사항부터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